병실안은 고요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사람을 짓눌렀다. 기계에서 흘러나오는 산소의 리듬이 유일한 소리였다. 숨이라는 게 그렇게 기계에 의지해야만 유지되는 것이라는 걸 나는 그날 처음 알았다. 나는 천천히 문을 밀고 들어갔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고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간신히 생을 붙잡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병실 안엔 젖은 흙냄새와 소독약의 냉랭한 향이 묘하게 섞여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있었다. 그녀 내 약혼녀. 나와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 하얀 블라우스 위에 검은 카디건을 걸친 채 침대 곁에 서 있었다. 그 손엔 베개가 들려 있었다. 어머니의 얼굴 가까이, 너무 가까운 위치에서.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나는 움직이지 못한 채 그 장면을 바라봤다. 그녀는 나를 보지 못했다.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고 손끝에 힘을 주며 베개를 들고 있었다. 그 손짓은 누군가를 돌보는 손이 아니라 결심한 자의 손이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눈빛은 무표정했고 침묵은 나를 벽처럼 막고 있었다. 나는 마침내 한 발짝 내디뎠다. 그때서야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나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해 보였다. 그 표정이 가장 잊히지 않았다. 미안함도 두려움도 사랑도 없었다. 단지 어떤 결말을 이미 받아들인 자의 얼굴. 왜 여기 있어? 그녀가 먼저 말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숨을 들이쉬기도 내쉬기도 어려웠다. 병실 안의 산소가 나를 위한 게 아닌 듯 느껴졌다. 어머니가 좀 전까지 나를 부르셨어.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물도 못 마시고 계속 숨만. 그게 너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베개를 내려놓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울지도 않았다. 단지 눈을 감고 조용히 서 있었다. 나는 다가가 어머니를 확인했다. 산소 마스크 안쪽으로 미세하게 입술이 떨리고 있었고 손끝이 아주 느리게 움직였다. 살아 계셨다. 간신히. 그제야 나는 무너질 뻔한 숨을 토해냈다. 나는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무언가 깨져버린 소리가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았다. 그저 내가 듣지 않았던 것뿐. 그날 이후 우리 사이는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 말은 줄었고 눈을 마주치는 순간이 더 조심스러워졌다. 약혼이라는 단어는 서서히 색을 잃어갔고 가족이라는 말은 입에 올릴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날의 장면을 마음속에서 지울 수 없었다. 누군가는 단순한 오해라고 말할지 모른다. 누군가는 그녀가 지쳐 있었을 뿐이라고, 어머니를 도우려던 순간이 잘못 보였을 뿐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사람의 손끝에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다. 아무리 침묵 속에서도 눈빛과 손짓은 진심을 말한다. 그녀의 손은 참았던 것처럼, 망설인 끝처럼 무언가를 끝내려는 사람의 손이었다. 그 이후 나는 병원 문을 나서며 문득 알게 되었다. 결혼은 악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녀와 처음 만난 날이 떠올랐다. 늦가을 커피잔 위로 김이 피어오르던 날이었다. 그녀는 책을 읽고 있었고 나는 친구의 소개로 약속 장소에 어색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는 조용했고 말이 적었지만 눈빛이 따뜻했다. 어쩐지 그 눈빛에 오래된 기억을 맡기고 싶어졌고 그날 이후 우리는 빠르게 가까워졌다. 어머니는 처음엔 말이 없었다. 그녀가 인사를 드렸을 때도 미소만 살짝 지었을 뿐이었다. 그 미소가 어쩐지 오래된 사진 속에서나 볼 수 있는 표정 같았다. 이후로도 두 사람 사이에는 공기가 잘 흐르지 않았다. 말은 있었지만 대화는 없었다. 예의는 있었지만 따뜻함은 없었다. 나는 그 사실을 애써 모른 척했다. 어머니는 늘 단정한 분이셨다. 집안 어디를 둘러봐도 먼지가 없었고 밥상 위에는 반찬이 가지런히 놓였다. 아무리 피곤해도 내 양말은 항상 같은 칸에 접혀 있었고
김치는 꼭 그릇이 아닌 항아리에서 꺼내 드셨다. 그런 분이셨다. 그녀는 그 반대였다. 무심했고 실용적이었고 때때로 무표정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그녀의 단순함이 좋았다. 말이 적어서 오히려 마음이 편했고 침묵이 많아서 더 깊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다. 그 애는 말끝이 자꾸 딱딱하다. 어머니가 어느 날 식탁 위에서 조용히 말씀하셨다. 정이 없다. 나는 웃어 넘겼다. 어머니는 누구에게나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신 분이니까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다르면 시간이 지나면 바뀔 거라 믿었다. 다들 그렇게 살아간다고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주 말했다. 어머님은 제가 싫으신 것 같아요. 그때마다 나는 얼버무렸다. 괜찮아질 거야. 서로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해. 어머니가 원래 그러셔. 그 말들이 지금 생각하면 다 도망이었다. 나는 그들 사이에 서기보다는 그 틈을 보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 어느 겨울밤 세 사람 모두가 함께 식사하던 날이었다. 된장찌개에 조기구이, 오이무침. 어머니가 오랜만에 식사를 준비하셨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숟가락을 들었고 어머니는 그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셨다. 된장이 짜니? 어머니가 물으셨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괜찮다는 건 짜다는 거지. 어머니가 말끝을 흐리며 다시 말씀하셨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뜨고 나는 물잔을 집어들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틈이 나면 어머님은 날 찌르시네요. 그 말이 오래 남았다. 찌른다. 그 표현은 그녀가 단 한 번도 내게 쓴 적 없는 단어였다. 그녀는 늘 부드럽고 조용했다. 그런 사람이 찌른다고 말한 것은 그만큼 아프다는 뜻이었다. 나는 그때도 대답하지 못했다. 단지 등을 돌리고 불 꺼진 부엌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지금 생각하면 어쩌면 그날이 시작이었다. 겉으론 아무 일 없었던 날. 세 사람 모두 밥을 다 먹었고 숟가락 소리만 들리던 저녁. 하지만 그 밥상 위엔 이미 금이 가 있었다. 우리 셋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전혀 다른 온도를 살고 있었다. 결혼 준비는 조용히 진행되었다. 예식장은 정해졌고 혼수 목록도 서서히 채워졌다. 양가 가족끼리 마주 앉는 날도 있었지만 그 자리는 늘 어색했다. 어머니는 말을 아꼈고 그녀는 웃는 대신 고개만 숙였다. 너무 조용한 자리네. 친구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말이 귀에 오래 맴돌았다. 나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무언가가 계속 맞물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가끔 나에게 물었다. 결혼하면 나 어떤 아들로 살아야 해? 그녀는 아들이 아닌 며느리라는 말을 아들로 바꿔 말했다. 나는 그 말의 진심을 너무 늦게 이해했다. 그때는 그저 웃으며 그냥 지금처럼 하면 되라고만 했다. 아무 문제 없다고, 모든 건 괜찮을 거라고.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는 엄마한테서 그렇게까지 배운 적 없어요. 밥상이 늦었다고 눈치를 본다든가, 말끝이 짧다고 얼굴이 굳는다든가. 그 말은 나를 겨누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 자신을 향한 독백 같았다. 그러나 나는 방어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결국 나는 그 말에 상처를 받았다. 그날 밤 우리는 말없이 잠들었다. 방 안에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만이 있었다. 나는 등을 돌렸고 그녀도 몸을 돌렸다. 우리는 한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서로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다. 며칠 뒤 어머니가 김치를 담그셨다. 50포기 그녀에게 도와달라 말씀하셨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장갑을 꼈다. 마당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고춧가루에 절인 배추를 한 장 한 장 펼쳤다. 그 장면을 나는 창문 너머로 지켜봤다. 그녀의 손은 서툴렀다. 배추 잎 사이에 양념이 들쑥날쑥했고 어머니는 옆에서 묵묵히 보고 계셨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그녀는 조용히 작업을 마치고 일어섰다.
무릎에 흙이 묻어 있었고 장갑을 벗는 손이 살짝 떨렸다. 나는 문을 열고 나가려다 멈췄다. 어쩐지 내가 나가는 순간 뭔가 끊어질 것 같았다. 그날 밤 그녀는 김치 냉장고를 닫으며 내게 말했다. 어머님은 나를 며느리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대신하는 사람처럼 보고 계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조용히 물컵을 들고 식탁에 앉았다. 그녀도 내 맞은편에 앉았다. 잠시의 침묵 끝에 그녀가 말했다. 어머님은 혼자 살아오신 분이라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나도 혼자 버티면서 살아왔거든요.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가 누구를 따라야 한다는 말, 이제는 너무 낡았어요. 그 말은 무례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하고 단단한 말이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들었다면 분명히 그것은 반항이었을 것이다. 나는 중간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다. 그저 양쪽이 나를 통과해 지나가길 바라는 사람처럼 그렇게 앉아 있을 뿐이었다. 우리는 그날 김치전 하나를 나눠 먹었다. 기름에 지글지글 익는 소리가 유일한 대화였다. 냄비에 남은 김치 국물이 아직 따뜻했지만 우리 사이엔 차가운 공기가 흘렀다. 그녀가 처음 만들었던 식탁은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된장국에 달걀찜, 그리고 깍두기 몇 조각. 그땐 어머니가 오시지 않았다. 우리 둘뿐이었다. 그날은 웃었고 이야기도 나눴다. 그 식탁 위에는 사랑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세 사람이 마주 앉은 식탁은 너무 조용했다. 젓가락 소리조차 서로를 조심스럽게 피했다. 그녀는 말없이 김치전을 반으로 갈라 내게 밀어주었다. 그 조용한 배려가 오히려 더 아프게 느껴졌다. 어머니가 쓰러지신 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전화는 새벽 4시 병원에서 걸려왔다. 뇌경색 초기 증세였고 다행히 빠르게 조치되어 산소호흡기를 달고 계신다고 했다. 나는 침대에서 튕기듯 일어나 차에 올랐다. 운전석에 앉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날따라 와이퍼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 주변엔 산소 마스크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이미 병실에 와 있었다. 긴 머리를 묶은 채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다. 천천히, 조용히, 마치 미안하다는 말을 손끝으로 전하는 것처럼. 그 순간만큼은 나도 모르게 마음이 놓였다. 두 사람 사이의 벽이 조금은 허물어졌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들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다.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어머니는 의식을 회복하지 않았다. 침대 옆엔 기계음과 산소 흐름, 소리만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병실에 들렀다. 과일을 깎아오기도 하고 수건을 갈아주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눈빛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미안함과 거리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분노. 어느 날 나는 어머니의 집에 들렀다. 병원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같이 가지 않았다. 그날따라 집안은 더 조용하게 느껴졌다. 먼지 하나 없는 거실, 가지런히 정리된 찻잔들, TV 리모컨이 정확히 가운데 놓인 소파. 나는 무심코 안방 서랍을 열었다. 차곡차곡 접힌 수건들 사이에 얇은 노트가 있었다. 겉표지엔 작은 꽃무늬가 그려져 있었고 기억이라는 단어가 흐릿하게 적혀 있었다. 그건 어머니의 손글씨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펼쳐보았다. 안쪽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고 짧은 문장들이 하루하루 기록되어 있었다. 일기라기보단 혼잣말 같은 문장들. 민지가 웃지 않았다. 내가 또 뭔가를 잘못했나. 된장이 짜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말은 안 했다. 손이 차가웠다. 혹시 내가 먼저 따뜻해졌어야 했나. 나는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겼다. 그 안엔 어머니의 내면이 조용히 담겨 있었다. 말보다 더 많은 후회와 조심스러움, 그리고 외로움, 그리고 마지막 장, 그곳에 이런 문장이 있었다. 그 애가 내 며느리라는 걸 아직도 나는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 애가 너를 사랑하는 건 부정할 수 없다. 나는 오래도록 그 문장을 바라보았다.
마음 한가운데에 무언가 찌르듯이 들어왔다. 어머니는 늘 단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않고 늘 단정하고 빈틈을 보이지 않던 사람. 하지만 그 작은 노트 속에서 어머니는 누구보다 인간적이고 누구보다 흔들리는 사람이었다. 그녀가 어머니와 어울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 역시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노트를 다시 접어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문득 생각났다. 그녀는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슬리퍼를 벗고 거실을 맨발로 걸었다. 그건 실수였다. 한국에선 예의 없는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그녀는 어머니에게 배워야 한다는 생각보다 편안해지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었다. 그 작은 차이가 결국엔 크나큰 오해로 이어진 것이다. 나는 주방으로 가물을 마셨다. 컵은 차가웠고 싱크대에는 물기 하나 없었다. 돌아오는 길 그녀에게 노트에 대해 말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말하지 않기로 했다. 어머니의 혼잣말은 어머니의 것이었고 아직은 누군가에게 전달될 준비가 되지 않은 듯했다. 그날 밤 나는 병실 옆 의자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차가웠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기억 속 어느 겨울 어머니가 내 손을 감싸주며 말하셨다. 사람 손은 마음이 제일 먼저 느껴지는 곳이야. 그 말이 지금 더 아프게 떠올랐다. 베개 하나가 그렇게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킬 줄은 몰랐다. 병실에서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그 베개. 하얗고 깨끗한 면 커버에 모서리는 살짝 구겨져 있었다. 병원에서 흔히 쓰이는 그런 베개였다. 평소 같았으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을 그저 머리를 잠시 기대는 물건. 하지만 그날 나는 그 베개를 보며 그녀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말았다. 아니, 들여다봤다기보다 감추려던 무언가가 스스로 눈앞에 떠올랐다. 그녀는 자주 피곤해했다. 일 끝나고 병원에 오면 눈가에 다크서클이 진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런 날이면 나는 말없이 그녀에게 따뜻한 캔커피를 건넸고 그녀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그 무표정한 인사는 늘 익숙했지만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날카롭게 다가왔다. 너무 지치면 사람 마음도 둔해지나 봐. 그녀가 한밤중에 중얼거렸던 말. 나는 이제야 그 말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었다. 병원에서는 간호사가 교대 중이었고 산소기계의 바람 소리가 정해진 박자처럼 이어졌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나는 그 옆에 서 있었다. 말이 없었지만 우리 사이엔 오래된 침묵이 흘렀다. 그때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병실에서 네가 베개를 들고 있었잖아.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하지만 손끝이 움찔하며 떨리는 게 보였다. 응, 한마디 대답. 그리고 다시 침묵. 나는 기다렸다. 그녀가 스스로 말을 꺼내길. 그분이 힘들어 보여서 숨도 가쁘고 마스크도 불편해 보이고 그냥 좀 더 편하게 해드릴 수 없을까 해서.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 말은 완벽하지 않았다. 설명 같았고 동시에 변명처럼도 들렸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은 가짜가 아니었다. 왜 그때 나한테 말 안 했어? 나는 부드럽게 물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넌 믿지 않을 것 같아서. 오히려 내가 뭐라도 잘못했다고 생각할까봐. 나는 고개를 숙였다. 베개 하나를 들고 있던 그 장면은 지금도 선명하다. 그건 그녀가 어머니를 덮으려던 순간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해보려던 마지막 시도였을지도 모른다. 기억은 언제나 편한 쪽으로 흐르기 마련이다. 나는 그 장면을 내 마음대로 해석했고, 그 해석을 진실처럼 믿었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가 아니었다. 그날의 공기, 그녀의 숨소리, 손끝의 떨림, 눈빛의 무표정함, 모든 것이 얽혀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 가장 아픈 부분만 골라 꺼내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며칠 뒤 병원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다. 어머니의 호흡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떨어진 것이다. 간호사들은 빠르게 움직였고 나는 복도 끝에서 숨을 죽이며 지켜봤다. 그녀는 먼저 병실로 뛰어들어갔다. 망설임 없이 그 모습이 마음을 찔렀다.
그녀는 아직 그 자리에 있었다. 내 곁에서, 어머니 곁에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버티고 있었다. 그날 밤 병실 창밖에는 초승달이 걸려 있었다. 희미한 달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고 기계의 불빛이 조용히 깜빡였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손에 들린 건 작은 수첩이었고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나는 그녀 곁에 조용히 앉았다. 말없이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베개, 그날 혹시 무서웠어? 그녀는 펜을 멈추고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나도 몰랐어. 그냥 너무 조용해서, 무섭게 조용해서. 그녀의 말 속엔 한기처럼 스며드는 감정이 있었다. 누구도 탓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용서하지 못한 채 서로를 오해로 덮어버린 그 냉기. 그날 이후로 나는 병실의 베개를 바라보지 않았다.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그건 우리 셋의 모든 오해가 눌려있던 무게였으니까. 그리고 어쩌면 그 위엔 사랑도 함께 눌려 있었을지도 몰랐다. 그녀가 병원에 오지 않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다. 문득 어머니의 손을 닦으며 돌아보니 의자에 앉아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었다. 처음에는 일이 바쁜 줄 알았다. 메시지를 남겼고 답장이 왔다. 미안해. 오늘은 좀 쉬고 싶어. 간단한 말이었다. 그녀답기도 했다. 감정을 길게 늘어놓는 대신 조용히 선을 긋는 방식. 나는 그걸 존중했다. 하지만 그 이틀 뒤에도 그 다음 날에도 그녀는 오지 않았다. 그 사이 어머니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미세한 움직임과 눈동자의 반응. 간호사들은 작은 회복이라며 안도했지만 나는 오히려 그 속에서 더 깊은 불안을 느꼈다. 그리고 어느 밤 그녀에게서 음성 메시지가 왔다. 들려줄 말이 있어. 말로는 못하겠어서.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아주 조용해서 이어폰을 더 깊이 귀에 밀어 넣어야 할 정도로 낮았다. 배경엔 시계 초침 소리 같은 작고 일정한 소음이 깔려 있었다. 네, 어머님이 쓰러지시기 하루 전날 난 그분과 말다툼을 했어. 심한 말은 없었지만 감정은 섞였지. 그분은 내가 널 감당 못할 사람이라고 했어. 조용하지만 독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끌고 내려갈 거라고도 했어. 나는 웃었어. 그냥 웃고 넘기려고 했어. 그런데 웃고 나서 돌아서는데 손이 떨리더라. 그날 밤부터 악몽을 꿨어. 어머니가 날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숨을 멈추는 꿈. 매일 밤 같은 꿈. 그리고 병원에서 널 봤을 때 내 손에 들린 베개를 보며 너도 똑같은 꿈을 꿨을까 생각했어. 너는 내 꿈을 믿을까? 아니면 그 베개만 믿을까? 나는 아직도 그 순간이 뭔지 몰라. 보호였는지, 포기였는지, 아니면 무언가 더 깊은 슬픔이었는지. 메시지는 거기서 끝났다. 짧지도 길지도 않았다. 하지만 끝맺음이 없었다. 그래서도 없고, 그러니까도 없는 문장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병실 천장을 바라봤다. 형광등 불빛이 새벽 공기와 섞여 흐릿했다. 그리고 문득 예전 그녀의 버릇이 떠올랐다. 불안할 때면 손톱을 살짝 깨물고 그러다 못해 손목을 문지르곤 했다. 병실에서 그날 그녀의 손이 베개를 쥐고 있을 때도 그녀의 엄지가 손목 안쪽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다. 그건 아마 자신을 붙잡고 있던 마지막 끈이었을지도 모른다. 며칠 뒤 그녀가 남겨둔 가방을 정리하다가 메모지 하나를 발견했다. 작은 종이에 꾹꾹 눌러 쓴 글씨. 어머니는 나를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건 미움이 아니라 조심이었어요. 나는 그 조심을 미움으로 오해했고 방어했어요. 그러다 나도 조심스러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그게 미안해요. 나는 한참을 그 글씨를 바라봤다. 그녀는 글을 쓸 때도 끝을 뭉개듯 써 내려갔다. 단정하지만 어딘가 마무리를 망설이는 필체였다. 그녀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남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
나는 여전히 대답을 모르고 있었다. 음성 메시지도 메모지도 모두 마음의 조각이었지만 완성된 마음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은 아직 내 안에서 흩어지지 않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날카로운 가장자리로 날 건드리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잊히지 않는다. 그 조용한 낮은 울림, 설명이 아니라 고백 같았던 말투. 그리고 이제 나는 어쩌면 처음으로 그녀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이해한다는 것이 용서와 같지는 않다. 그리고 용서는 어쩌면 나 자신부터 시작해야 하는 일이었다. 며칠이 지나고 어머니는 마침내 눈을 떴다. 그 순간을 나는 병실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느리게 깜빡이는 눈동자, 초점을 잃은 듯 천장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천천히 나에게로 옮겨졌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도감과 동시에 묵직한 두려움이 스며들었다. 엄마, 내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어머니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없었다. 너무 오랜 시간 침묵이 이어졌기에 그녀의 입술은 말보다 숨을 먼저 베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오래된 기도처럼 조용히 감싸쥐었다. 그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살아 있었다. 그리고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그건 분명했다. 그날 오후 그녀 나의 약혼녀가 병실에 찾아왔다. 아주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손에 귤 몇 개를 들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 눈빛을 준비해 온 것처럼 아무 말 없이 오래도록 어머님, 그녀는 낮게 인사했고 그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입술이 잘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종이와 펜을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어머니는 잠시 펜을 잡은 채 멈췄다가 천천히 또박또박 글씨를 써 내려갔다. 힘들었겠다. 단 4글자. 하지만 그 글자들은 방 안의 공기를 바꿨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숙였고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겠다. 나는 그 둘 사이를 바라보며 이 조용한 대화가 우리가 몇 달, 아니 몇 년간 하지 못했던 가장 진심 어린 교감이라는 걸 느꼈다. 며칠 후 어머니는 다시 잠들었고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의사가 말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 나는 다시 그녀에게 물었다. 그날 내가 병실에서 봤던 장면,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내 해석이 틀렸던 걸지도 몰라. 하지만 솔직히 말해줘. 너 그 순간 무슨 생각이었어? 그녀는 내 질문을 오래도록 되새긴 뒤 이렇게 답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무너지고 있었어. 너무 조용한 공간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쌓였던 오해가 나를 짓눌렀고 어머님이 내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현실에 나도 모르게 손에 힘이 들어갔어. 그게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전부야. 나는 그녀의 말이 진심인지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내 안에서 무너진 것은 단지 사랑만이 아니었다. 믿음이었다. 그리고 그건 다시 쌓기 어려운 벽이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짧은 의식의 틈 사이로 나를 붙들고 이렇게 속삭였다. 넌 착한 아이다. 너무 착해서 누굴 잃어도 조용히 견딜 것 같아서 그게 더 무서웠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곱씹었다. 어머니는 그녀를 반대한 게 아니라 나를 지키고 싶었던 것이다. 단단해 보이는 나였지만 어쩌면 누구보다 무르기 쉬운 사람이었기에. 그리고 나는 문득 자신이 가장 아프다는 걸 가장 늦게 아는 사람도 있다는 걸 깨달았다. 모든 사건은 지금 이 순간을 향해 흐르고 있었던 것만 같다. 산소 호흡기 소리, 병실의 빛, 베개 위의 흔적, 그리고 메모지 속 문장들, 전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와 나는 더 이상 약혼자라는 말로 묶이진 않았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결혼보다 더 복잡하고 사랑보다 더 오래 남을 기억이 자리 잡고 있었다. 기억은 이별보다 깊다. 그리고 진실은 늘 가장 조용한 곳에 숨어 있다. 봄의 시작이었다. 병실 창밖으로 미세한 햇살이 들어오고
나뭇가지 끝에는 조그마한 새순들이 돋아나고 있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회복 중이셨고 산소호흡기는 줄어든 양으로 조절되어 있었다. 의사는 회복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말을 아꼈지만 나는 어머니의 눈빛 속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병실에 오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문을 닫고 나간 그날 우리는 서로 인사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마주보고 말없이 고개만 숙였다. 이별이란 말조차 불필요한 순간이었다. 이미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었으므로 며칠 전 그녀가 남긴 마지막 편지를 병원 복도에서 펼쳐 읽었다. 흰 종이에 짧은 문장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사랑이 다가 아니란 걸 늦게 알았어요. 사랑엔 위치가 필요하고 타이밍도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 사이엔 여백이 필요하단 걸요. 난 당신 어머니와 나 사이에 여백이 없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그건 둘 다의 책임이었어요. 이제 와서 말하지만 미안해요. 진심으로. 그 편지를 다 읽고 나서도 나는 한참 동안 접지 못했다. 손가락 사이에 종이의 결이 느껴졌다. 그 종이의 가벼움과 달리 마음은 유난히 무거웠다. 며칠 뒤 어머니는 처음으로 내 손을 잡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마스크를 잠시 벗고 아주 조심스럽게 내 이름을 부르셨다. 정우야. 나는 그 부름 하나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다. 아이처럼 고개를 끄덕였고 어머니의 손등에 이마를 댔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 온도, 말보다 먼저 와닿는 온기였다. 괜찮니?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다. 그 말은 나를 위한 위로이자 그녀 자신을 향한 용서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선 아직 확신이 없었다. 괜찮다고 말하기엔 너무 많은 말들이 입속에 맴돌았다. 그날 밤 나는 어머니의 집에 다시 들렀다. 거실에는 여전히 리모컨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찻잔 속 먼지도 없었다. 부엌에 들어가 김치 냉장고를 열었다. 그녀와 함께 담갔던 김치가 반폭이 남아 있었다. 겉잎은 조금 말라 있었지만 속은 여전히 단단하고 진한 향이 났다. 나는 그 한 조각을 꺼내 작은 그릇에 담고 어머니가 늘 앉던 식탁 자리에 놓았다. 그리고 어머니의 안방, 서랍 속에서 다시 노트를 꺼냈다. 뒷장에는 새로운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사람 마음이란 건 맞서야만 보이는 게 아니라 때로는 외면하는 사이에 더 드러난다. 나는 너무 자주 지켜보려 했고 너무 자주 판단했다. 그 아이의 조용한 말투, 단단한 눈빛 속에 나는 나 자신을 본 것 같다. 그래서 더 힘들었다. 그 노트의 마지막 장은 비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펜을 꺼내 그 밑에 짧게 한 줄을 적었다. 이제야 엄마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노트를 덮었다. 새벽이었다. 병실 창밖엔 달이 옅게 걸려 있었고 어머니는 다시 잠이 들었다. 나는 그 곁에 앉아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오해들, 어머니와 그녀 사이의 오래된 거리감들, 그리고 내가 그 사이에서 지켜보지 못했던 시간들, 모두가 이제는 조용한 바람처럼 가슴속 어딘가를 스쳐 지나갔다. 모든 상처는 흔적을 남긴다. 하지만 그 흔적은 아픔만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버텼는지를 증명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나는 오늘도 어머니 곁에 앉아 있다. 산소호흡기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내 안에 무너졌던 신뢰들을 다시 천천히 쌓고 있다. 그녀는 떠났지만 우리가 공유했던 시간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언젠가 아주 먼 훗날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조심스럽게 들려줄 수 있다면 나는 아마 이렇게 시작할 것이다. 산소호흡기 달린 병실에서 그녀는 조용히 베개를 들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사랑이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 소리는 사랑이 깨진 게 아니라 침묵이 무너지는 소리였다는 걸. 우리 모두는 말보다 더 깊은 침묵 속에서 가끔은 용서보다 오래 걸리는 이해를 배워간다.